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그 분석들을 통해서 외부 환경 안에 산업 생태계, 산업 생태계 안에 기업 안에 경영관리, 사업, 투자 재무를 통해서 기업의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내부 대응 능력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결국 우리가 프리캐시 플로우가 얼마나 중요한지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서 그런 것들을 종합하는 과정을 한번 겪어보겠습니다. 항상 탑다운, 바텀업, 정량 자료, 정성 자료를 다 결합해서 하나의 그 논리적인 흐름을 만들어 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결합해서 이제 하나의 틀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내부 대응 능력, 바로 적합성의 부분입니다. 스와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해당 기업이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기회 요인이 있고 위험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그 내부의 그 적합성 내지는 대응 능력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크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의 부분은 사업 규모, 사업 전망, 사업 안정성이라는 측면으로 살펴봤었고요. 다른 한 차원은 투자 재무 능력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종합된 회사의 위치를 한번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가치 사설을 통해서, 즉 영업활동 현금을 얼마나 창출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전망은 외부 환경 요인인 법제도, 경제, 사회문화, 기술 등의 요인들과 함께 산업의 성장이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 전망이죠. 사업의 안정성의 부분은 이 현재의 모습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냐 내지는 큰 변화가 없이 달성 가능하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경쟁 협력 관계를 통해서 봤습니다. 주로 마이클 포터의 5 포시즈와 플랫폼 레볼루션 관점에서 경쟁과 협력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바로 사업 요인이라면 또 다른 차원으로서 사업 요인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투자 재무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투자 구조와 재무 구조인 차입 구조가 얼마나 연결이 잘 돼 있는지를 설명을 잘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까지 살펴본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해당 회사의 현금 창출력과 차입 구조 부분이 투자 구조와 그 동전의 앞뒷면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차입 구조를 나타내는 순차입금의 그 낮은 순서, 낮을수록 좋은 거죠. 높을수록 재무 위험이 높은 겁니다. 사업 능력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 사업 능력이 낮을수록 사업 위험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향후 예상되는 위치로 어떻게 변환될 거고 향후 여기서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경로를 우리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하면 공이 느끼는 느낌이 뭐 말은 좋은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 이걸 뭐 어쩌라고? 실제 적용이 돼? 라고 물어보신다면 기업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산업의 특성에 따라 좀 달라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과거 자료를 일부러 썼습니다. 왜? 이 강의의 목적은 종목을 집어드리는 게 아니고 분석하는 기법들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과거 자료를 썼다라고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SI 업체를 여기 이 위는 에비타, 바로 사업 능력인 현금 창출력의 대용치로서 에비타를 썼고요. 투자 재무 능력의
그 대용치로서 총차입금 빼기 현금성 자산, 바로 순차입금의 낮고 높음에 따라서 받습니다. 즉 순차입금이 마이너스일수록 재무능력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순차입이 플러스이고 액수가 클수록 재무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업능력과 재무능력을 봤을 때 이렇게 그 프레퍼런스 커브라고 얘기를 하죠. 경제학에서 그 선호도 곡선을 그려보면 이 계략적인 위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거를 2013년, 2014년을 딱딱 그 실적을 가지고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그 에비타 규모와 순차입금에 따라서 삼성 SDS가 요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 CNS가 요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SK CNC가 요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요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SK CNC, LG CNS 대비 SK CNC는 사업 능력에 있어서는 조금 더 높은데 재무 능력에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사업 능력에 비해서는 높은데 LG CNS보다 살짝 높죠. 그런데 재무 능력에 있어서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차입금 부담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런데 해당 기업의 수준을 보면 비슷하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 사업 능력과 재무 능력으로만 설명하지 못하는 경영관리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약 5천억 정도의 차입금 규모는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 해당되는 차입금 규모는 이내의 차입금 규모는 뭐 때문에 그랬냐? 바로 소버린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약 5천억 정도의 차입금을 조달해서 SK 그 주식을 샀던 거였죠. 지금의 SK 이노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SK 이노베이션을 5천억 정도 샀기 때문에 그렇고, 그걸 감안해서 올려보면 이러한 체계에서 별 변화 없이 비슷하구나. 삼성 SDS가 제일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고 LG CNS와 SK CNC가 더 낮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고 더 밑에 다른 S사 업체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산업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나? 그거는 좀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SI 업체 자체는 투자라는 부분이 그렇게 설비 투자라는 부분이 그렇게 현저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서 현금을 창출하고 거기에 부족 자금과 과도기 이상 필요한 자금을 순차입금으로 차입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능력으로서의 순차입금이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담보부 차입금이 위주가 되는 장치산업이다. 이랬을 때는 오히려 여기 재무 구조보다는 투자 구조가 들어가는 것들이 더 바람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에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동일 산업 내의 요소들을 비교할 때는 이렇게 의미를 갖는다. 특히 더욱더 의미를 갖는 지표가 산업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요만큼은 경영관리 부분에서 질적인 조정을 해서 봐야 되고 나머지가 요거보다 버금무에서 더 떨어지고 있고 이 라인에서 벗어나는 게 있다라면 경영관리적인 요인으로서 뭔가 이유가 있을 거고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로 볼 수 있고 이게 프레임워크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봤던 이 종합적인 흐름이 맞구나. 당연히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 요인, 여기 경쟁 협력 요인, 가치 사슬 요인. 사실상 현금 창출력 본 게 에비타가 바로 이 가치 사슬의 총 영업활동 현금 본 거랑 같지 않습니까? 차입 구조를 본 게 이 순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탑다운에 의한 논리 분석과
커스터머에 의한 숫자로 피어 그룹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직관적으로 눈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차트를 그려서 표기를 해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재무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를 더 봐야겠죠. 요거는 SI업체는 아닙니다. 정유사인데요. 정유사의 그 과거 자료를 일부러 쓴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죠. 2015년 자료를 썼는데,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이거는 해당 그 사업 보고서 안에 있는 이 그 점유율 자료와 이 그 시장 지위를 나타내는 부분들을 그 설비의 규모를 나타내는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재무자료가 아닌 정성적인 정량적인 자료 중에서 산업 자료, 그것도 생산 설비 자료를 가지고 해당 그 기업의 지위들을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산업들에서 기업의 적합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인데요. 일단 정유업체는 상압 정제 설비가 가장 결정적인 생산 공정이고, 이 상압 정제 설비의 규모 자체가 바로 생산 가능한 휘발유 양, 뭐 이런 그 다양한 유종의 그 원유 정제 설비의 절대 처리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 그 일당 처리할 수 있는 그 생산량이 바로 이 배럴 단위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석유화공업협회나 석유화공업협회 이런 데에 원유 정제 설비에 이 부분이 고스란히 등록이 돼 있어요. 지금은 아마 자꾸 늘어서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의 시점에서 보면 SK, 지금의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약 1115배럴을 처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원유를. GS 칼텍스는 770배럴, S오일은 580배럴, 현대오일뱅크가 390배럴, 기타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내의 생산 가능액의 비율로 보면 약 40%를 현재의 SK 이노베이션이 담당하고 있고, GS 칼텍스가 27.0%를 담당하고 있고, S오일이 20%쯤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SK가 약간 독보적으로 높은 생산 설비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GS 칼텍스와 S오일이 그 다음 레벨이고, 현대오일뱅크가 조금 그 규모가 떨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봤을 때 규모의 경제 달성 정도는 SK 이노베이션이 당연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달성 정도를 이 숫자에서 파악을 했었죠. 자, 이거와 비슷한 것이 우리가 LG화학의 제품별 시장 점유율 자료를 놓고 읽었던 그 논리적인 흐름을 읽었던 부분들을 참조해서 보시면 이러한 숫자들의 읽는 흐름들을 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생산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 달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유 정제를 했을 때 수익성의 부분을 어떻게 읽을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바로 고도화 설비하고 벙커 CU 탈항 설비로 수익성을 읽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고도화 설비라는 것들은 그 중진류를 깨서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나 이런 걸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유종에서 휘발유나 디젤유, 경유죠, 경유는 차량에 쓰이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 사이에 있는 등유의 경우는 사실 사용하는 용도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진류 분해 설비라는 것들은 등유를 깨서 휘발유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안 팔리는 등유를 깨서 잘 팔리는 휘발유로 만들거나, 디젤유보다 더 높은 걸 깨서 잘 팔리는 경유를 만들거나 라는 설비가 중진류 분해 설비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등유가 비싸면 중진류 분해 설비를 안 돌리고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고요. 말하자면 등유가 싸고 휘발유가 비싸진다, 그러면 등유를 깨서 휘발유로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면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요게 바로 그 중진류 분해 설비고 고도화율을 그래서 이렇게 고도화 설비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보면 이런 고도화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벙커 CU를 그 추출을 하게 되면 이라크나 이런 사우디, 뭐 쿠웨이트 이런 데서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로 이라크 쪽에서 많이 갖고 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벙커 CU의 쪽에 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후 협약을 맺고 있고 하기 때문에 탈황이 안 된 벙커 CU는 내수 판매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탈황 설비가 없는 벙커 CU의 경우는 해외에다가 저가의 운송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팔 수밖에 없고, 탈황 설비가 있다면 벙커 CU를 공장용으로 내수용으로 팔 수가 있는 거죠. 즉 그렇게 보시면 SK의 경우, 지금 SK 이노베이션의 경우는 탈황 설비가 있기 때문에 해당 벙커 CU를 탈황을 해서 내수용으로 돌릴 수가 있고요. 등유, 경유, 휘발유는 탈황을 당연히 합니다. 우리가 무연 휘발유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 탈황이 된 휘발유인 거죠. S-오일의 경우가 오히려 그 탈황 설비가 있기 때문에 규모는 그 GS 칼텍스보다 적지만 탈황이 되기 때문에 벙커 CU에 있어서는 수익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수익성 면에서도 그 SK 이노베이션이 높고 GS 칼텍스나 S-오일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규모 면에서는 GS가 우량하고 S-오일이 수익성 면에서는 더 우량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아실 수가 있고, 그 부분은 바로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숫자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산만 한다라고 해서 그게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느냐? 아닙니다. 주유소를 대리점들을 잘 갖고 있어야지 다수의 주유소에 쫙 뿌리면서 팔 수가 있죠. 특히 그 원유 정제를 하고 나면 유종별로 별도의 저장고에 저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90일에 전략 비축 물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뺀 나머지를 잘 주유소를 통해서 팔 수 있어야지 전국망으로 해서 팔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즉 주유소 수가 많을수록 절대 유종별 시장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업의 안정적인 판매를 능력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주유소 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SK가 주유소 수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GS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S-오일이 조금 적고 현대오일은 나름 많은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서열 관계가 쫙 잡히죠. 그거에 따라서 내수 점유율, 경질유 전체, 휘발유에서 보면 휘발유 전체 시장 점유율 해서 보시면 휘발유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다. 그다음에 S-오일이 휘발유 점유율이 낮다. 그거의 원인은 바로 주유소가 작은 것이 원인일 것이다. 그 현대오일뱅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휘발유의 생산량 자체는 작지만 주유소 개수가 많기 때문에 휘발유의 점유율이 올라갔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다 보시면 이렇게 산업의 데이터만 보고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이것만 봐도 벌써 정유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순위가 쫙쫙쫙 매겨지는 거죠. 괜히 SK가 먼저, 그 다음이 GS고 S-오일이 그 다음인 이 아닌 거죠. 현대오일뱅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매핑을 해본 결과에 따라서 현금 창출력, 바로 영업활동 현금의 창출력이 연관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적합성을 보면서 논리적인 분석, 탑다운으로 분석을 했죠. 그 다음에 그 바텀업으로서 재무자료를 가지고 SI 업종을 한번 봤었죠. 그 다음에 산업자료를 가지고 탑다운으로 분석을 해봤었죠.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 자료를 결합해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일부러 제가 이 설명하기 좋은 그 데이터들을 골랐는데요. 이 동일 산업에 대해서 이런 피어그룹 비교를 해 보시면, 이러한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피어그룹 비교를 해 보시면 실제로 이런 그 업종 대표 기업들을 잘 유도해낼 수 있다. 어디를 투자를 할지, 어디를 투자를 안 해야 될지를 설명을 잘 해준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판으로 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각각의 거를 설명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윤곽으로 뭔가를 잡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거 똑같이 적용해서 한번 지금 들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확신이 드는 괜찮은 기업을 들고 있다라면 대단히 뿌듯하실 거고요. 아니라면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현금 흐름 분석까지 해서 최종 그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방안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하나의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서도 논리 분석, 그 다음에 탑다운으로서의 논리 분석, 바텀업으로서의 재무자료, 그 다음에 탑다운으로서의 산업자료를 그 논리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꼭 본인이 들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